삼국지 천년의 베스트셀러 뒤에 숨겨진 진실. 2024년 말 중국 허난성의 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1800년 전 조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74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무덤 안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들을 보며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삼국지에서 우리가 알던 조조는 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말이에요. 같은 시기 강소성 오나라 유적지에서는 10만 점이 넘는 목간이 발견되면서 200만 자 분량의 새로운 역사 기록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했죠.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삼국지의 영웅들, 그들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중일 삼국에서 600년 넘게 사랑받아온 이 이야기는 사실 반은 역사고 반은 소설이라는 걸 아시나요? 3세기 말 진수라는 역사가가 쓴 정사 삼국지가 있었고, 그로부터 무려 1000년이 지난 14세기에 나관중이라는 소설가가 살을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삼국지연이거든요.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극적으로 변했고, 영웅은 더 영웅답게, 악당은 더 악당답게 각색됐죠. 중국 사람들조차 정사와 연의를 구분 못할 정도로 소설이 역사를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와 최대 피해자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주인공은 조조입니다. 태평시대에는 유능한 신하, 난세에는 간웅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이 사람은 일개 경비대장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의 승상, 그리고 훗날 위나라의 왕이 된 인물이죠. 중국에 전해지는 초상화 속 조조의 눈매를 보면 정말 매서워요. 위로 쫙 올라간 눈매가 사람을 단번에 간파할 것 같은 날카로움을 풍기거든요. 하지만 진수의 정사 삼국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조가 이룬 대업은 그의 밝은 지략에서 나온 것이고 역사상 시대를 초월할 만한 인물이다.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어떤 역사의 군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조조와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그는 난세의 영웅이다. 그렇다면 조조는 영웅일까요? 아니면 권력에 미친 역적일까요? 오늘날까지도 이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후한말 중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십상시라고 불리는 10명의 황관들이 국정을 농단하면서 백성에게 죄가 없어도 벌을 내리고 재산이 있으면 빼앗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까지 겹치면서 결국 황건적의 난이라는 대규모 농민 반란이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후 중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인 동탁이 중앙 정치를 장악하게 되거든요. 동탁의 악행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전쟁포로 수백 명을 끌어다가 혀를 뽑고 눈을 도려내는 잔혹한 공개 처형을 자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모든 문무백관이 공포에 떨면서 동탁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국에서는 동탁은 이리의 심장을 가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잔인함은 악명 높았습니다. 심지어 동탁은 허리에 칼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로 황궁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밤마다 황궁에 들어가 궁녀들을 범하기도 했으며 황제의 용상에서 잠을 자기까지 했다고 해요. 천자를 옆에 끼고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협천자일령 제후라는 말이 바로 동탁의 정치 행보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조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소설에서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서도 비슷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조조는 처음에는 동탁에게 충성을 바치는 척하면서 본심을 숨겼어요. 하지만 동탁 옆에는 삼국지 최고의 무장 여포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암살은 거의 불가능했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여포는 궁술과 마술에 능했으며 힘 역시 남들보다 뛰어나 비장이라고 불렸다고 나와 있어요. 비장이란 하늘을 나는 장군, 즉 행동이 매우 빠르고 용맹한 장수를 뜻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게다가 여포는 적토마라는 명말을 타고 다녔는데 이 말은 서양 역사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탔던 부케팔로스와 쌍벽을 이루는 역사상 최고의 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삼국지 연의에는 조조가 보검을 들고 동탁을 암살하려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들켜서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조조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라고 둘러댔다는 이야기가 유명한데 실제 역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정사 기록에는 동탁이 조조에게 관직을 하사하면서 함께 천하를 도모하자고 제안했는데 조조가 그걸 거부하고 고향으로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황제의 명을 받아 내린 관직을 거부하는 것은 어명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거든요. 소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극적으로 각색해서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의 대립을 더욱 강조한 겁니다. 도망가는 길에 조조에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조조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조조는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 들렀는데 여백사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 가는 소리와 함께 묶어놓고 죽일까라는 말이 들렸던 조조는 자신을 잡으려 한다고 오해해서 여백사의 가족 8명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알았지만 조조는 주랭랑을 쳤고 돌아오는 여백사마저 죽였다는 거예요.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때 조조가 했다는 말이 정말 유명합니다. 내가 천하를 저버릴 지언정 결코 천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 세상과 천하에 대한 자기 주도성이 드러나는 말이자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냉혹하게 결단을 내리는 조조의 일면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흥미롭게도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역사가 왕침이 쓴 위서에는 다른 버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백사의 아들과 손님들이 조조를 협박해서 말과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조조가 정당방위로 칼을 뽑아 그들을 찔러 죽였다는 내용이죠.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삼국지연에는 조조를 냉혹하고 비정한 인물로 각인시키기 위해 이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보고 조조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에게 조조는 지금도 간사하고 교활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조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5,000명의 의병을 모았고 천하의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각지의 태수와 호족, 영웅들이 동참하면서 반동탁 연합 세력이 형성됐는데 바로 이때 조조는 일생일대의 라이벌이 되는 유비를 만나게 됩니다. 유비는 너그럽고 인자하며 따뜻한 성품으로 항상 백성을 위하는 위민 정치를 펼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조조와는 상당히 태척점에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유비의 외모에 대한 역사 기록도 재미있는데 귀가 커서 어깨에 닿고 눈을 크게 뜨면 자기 귀를 볼 수 있었으며 키는 7척 5촌이고 팔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면이 있지만 큰 귀와 큰 눈은 총명한 성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외모 묘사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외모와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톡자들로 하여금 유비와 유방을 겹쳐보게 만들어서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유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워 작은 현의 장관을 맡고 있었는데 상급 행정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자 그 사람을 잡아다가 200대의 곤장을 때리고 도망간 일도 있었다고 해요. 겸손하고 덕 있는 리더십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소설에서는 이 사건을 장비가 한일로 바꿔서 유비의 이미지를 보호했지만요. 반동탁 연합군이 모였지만 동탁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연합군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동탁은 곧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를 죽인 사람은 바로 여포였어요. 동탁 제거를 준비했던 사도 왕윤이 여포를 이용하기 위해 수양딸 초선을 동원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초선은 4대 미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삼국지에서는 단순히 남성 사회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선 여성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정사에는 초선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동탁 주변의 여인과 여포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어요. 왕윤이 이 점을 이용해서 여포를 이간질했고 결국 여포가 동탁을 배신하고 죽였다는 거죠. 동탁이 죽은 후 조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동탁을 피해 도망 다니던 어린 황제가 조조에게 조서를 보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들어가 황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고 황제에게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인 허도로 옮기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조조가 황제에게 보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을 황제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재산과 물건은 본래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는 곧 국가니까 폐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었죠. 어린 황제는 크게 감동받았고 이때부터 나라의 권력은 모두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조조의 교령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황제를 받드는 것은 천하가 크게 혼란하고 군웅들이 할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나라에 내가 없어진다면 몇 사람이 황제를 칭하고 몇 사람이 왕을 칭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조조는 황제를 동탁처럼 시해하거나 죽이지 않고 항상 옆에 두면서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조조는 이런 행보를 했을까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천자를 폐위시키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황제를 폐위시키면 반동탁 연합군처럼 반조조 연합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조조가 권력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밭이나 논, 특히 보리밭을 밟지 말라는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조 자신이 말을 타고 가다가 보리밭을 밟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조는 부하에게 물었죠.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부하가 신분이 높은 분에게는 죄가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조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내가 법을 어겼을 때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이 법률을 따르겠는가? 그리고는 칼을 뽑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당시 일종의 형벌이었거든요. 신체에 훼손을 가하는 엄청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죠. 조조는 또한 둔전제라는 토지 제도를 시행했는데 군인들에게 주인 없는 땅을 개척하게 해서 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 국가는 세금을 거두며 전쟁 시에는 군량미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구연령이라는 인재 중용 정책도 펼쳤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결점이나 출신, 도덕성을 떠나서 무조건 중용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실력만 본다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니까 그들은 조조에게 충성을 바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조조에게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서주대학살 사건이에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민간인 학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서주 백성이 죽었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강이 붉게 물들어 막혀서 흐르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개와 닭까지 모두 죽여버렸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이 사건은 조조의 개인적인 원한과 보복 때문이었는데 조조의 아버지가 도겸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그 보복으로 서주에 대학살을 가한 거였죠. 냉정함을 잃어버린 순간이었고 이 사건은 이후 역사에서도 조조의 가장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조는 권력을 더욱 장악하면서 조금씩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조조의 죄를 고하는 상소문이 올라와도 황제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조조가 사전에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황후의 가족들이 조조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자 분노한 조조는 칼을 들고 가서 황후를 직접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조조의 모습을 본 유비도 조조 암살에 동참하려 했고 이를 알게 된 조조는 유비가 어떤 인물인지 떠보기 위해 식사에 초대했어요. 청매를 삶으면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조조가 유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시대 천하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유비는 다른 사람들을 거론하며 피하려 했지만 조조는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천하의 영웅은 바로 그대와 나뿐이다. 그때 마침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렸고 유비는 깜짝 놀란 척하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자신은 그렇게 대범하고 야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둥 소리에도 놀라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일종의 연기였던 거죠. 하지만 조조는 나중에 유비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비를 반드시 제거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유비는 조조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원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조의 군사들과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관우, 장비와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이때 관우의 이야기를 들은 조조가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접근하게 됩니다. 유비의 생사를 확인하고 유비가 살아있다면 그때 보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선물도 주고 관직도 주면서 끊임없이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관우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선물들을 쌓아두고 봉인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포가 타던 명마 척토마를 선물하자 관우는 너무 기뻐했어요. 왜 관우는 척토마만큼은 기쁘게 받았을까요? 정답은 이 말이 있으면 유비에게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크게 낙심했겠지만 동시에 저 사람은 정말 충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됐죠. 관우가 조조 곁을 떠나 유비에게 돌아가려 하던 시기 조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조조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 원소였어요. 조조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관도대전이라 불리는 역사적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원소의 병력은 조조군의 약 10배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병력뿐만 아니라 원소가 근거지로 삼고 있던 땅도 훨씬 넓었죠. 조조가 근거지로 삼은 지역은 예주와 연주 정도였지만 원소는 4개의 주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영토, 행정구역,
인구수 모두 원소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다만 조조에게는 황제가 있다는 명분이 있었고 관도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었죠. 관도는 한나라의 수도 허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곳이었고 중원의 중심부였습니다. 중원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관도를 둘러싸고 양군은 8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구에게 유리했을까요? 당연히 원소에게 유리했죠. 그런데 조조는 여기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관도 대전의 첫 번째 중요한 전투인 백마전투에서 관우가 원소의 명장 알량을 베어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정사 삼국지 관우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우가 말을 달려가 알량을 찌르고 그의 목을 베어 돌아왔다. 원소군의 여러 장수들은 당할 자가 없어 마침내 포위를 풀었다. 병력 차이가 많이 났지만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두 번째 전투에서 조조는 특별한 방법으로 원소에게 승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보급로를 이용한 작전이었어요. 조조는 군량과 말먹이를 앞에 두고 군사들은 뒤로 배치하는 전술을 썼는데 왜 이런 전술을 썼을까요? 상대방이 군량과 말먹이를 보고 욕심을 내서 덤비면 뒤에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공격하는 유인 작전이었던 거죠. 이 전투에서도 원소군이 패배했고 원소의 또 다른 명장 문추가 죽게 됩니다. 원소의 두 명장이 초기 전투에서 모두 희생당한 거예요. 그런데 원소는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병력이 많다는 이유로 속전속결로 조조를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원소의 책사 중에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조조에게 계책을 알려줬어요. 원소의 책사가 조조에게 계책을 알려준다는 게 이상하죠? 사실 허유는 원소에게 지구전으로 전쟁을 몰고 가서 조조를 관도에 고립시키고 허도에서 황제를 모셔오면 승리할 거라고 조언했지만 원소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허유는 결국 원소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투항했고 원소군의 주요 보급로를 알려줬어요. 조조의 참모진들은 투항한 허유를 믿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조조는 그 정보를 받아들여 원소의 주요 보급 창고를 찾아서 불태웠고 관도대전의 승기를 잡게 됐습니다. 조조가 비록 적군의 말이었지만 경청하고 수용해서 승리에 활용한 이 용인술은 당시로서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조조가 남긴 시 중에 단가행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도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산은 그 높음을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그 깊음을 꺼려하지 않는다. 옛 성현주공은 인재가 찾아오면 먹던 음식도 뱉고 맞이했다. 나 또한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리라. 조조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조비와 조식도 문학가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들 부자가 남긴 문학 작품들을 당시 연호를 따서 건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의 시가 형식적이고 딱딱한 문체였다면 건한문학은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의지를 담아 오원 형식으로 작성하면서 새로운 형식미를 갖추게 됐죠. 전투가 끝나고 조조의 군대가 원소의 진영을 차지했을 때 조조의 부하들이 원소와 내통했던 문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파이의 증거가 남아 있었던 거죠. 조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소에게 보낸 편지들을 확인했지만 조조는 이것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진짜 대단한 게 조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원소가 워낙 강해서 나도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자기도 그 강력한 원소에게 이긴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하물며 다른 병사들은 얼마나 반신반의했겠냐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했던 행동도 인정할 만한 인간적인 모습이니 더 이상 묻지 말자는 태도였던 겁니다. 이럴 때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충성하고 싶겠죠. 이 모습으로 조조는 군사들의 신임을 더욱 얻게 됐습니다. 관도대전이 끝난 후 결국 화병을 얻은 원소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조조는 나중에 원소의 무덤을 찾아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무덤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정사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8개월간 이어졌던 긴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둔 조조는 세력이 급격히 커졌고 훗날 위초고 삼국 중에서도 조조가 차지한 위나라가 가장 중요한 지역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사와 소설의 1000년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야기가 더해지고 쌓이면서 나관중의 절묘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금의 삼국지가 완성된 거죠. 그렇다면 삼국지의 또 다른 주인공, 지략의 화신이라 불리는 제갈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조조 이후 천하를 최종적으로 통일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들의 답이 삼국지라는 거대한 역사 드라마의 진짜 결말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제갈량과 사마애라는 두 천재 전략가의 숨막히는 대결, 그리고 소설이 감춰버린 진짜 승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